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이 시스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법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자기의 견해를 이제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더 완성되고 성숙되어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북한 언론들을 보면 마치 이 대한민국에서 국소수의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있어라든가 거리에서 펼치고 있는 김정은 한영 그런 그 활동들을 가지고 마치도 온 서울 장안이 김정은 한영 물결로 이제 출렁이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들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북한 언론들도 좀 지나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사실 태영호공사가 지난 6월과 9월 저희 탑10과 이 인터뷰 방송을 할 때만 해도 이 호위 내지는 보디가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한 두세 분 눈에 띄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계속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여유를 보였군요. 참 대범하게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아마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실 겁니다. 뭐 최근에 체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요 물론 자기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위협을 한다든지 어떤 뭐 체포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태전공사에 대해서 장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협박과 이런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죠. 일단 뭐 현재 검찰도 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즉 예를 들어서 자기 의사를 발표하는 것과 상대방에 대해서 위협하는 것 이거는 철저히 구분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인터뷰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태영호 공사는요, 김정은이 군부를 향해서 크게 경로를 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전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와 근거를 바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최근 한 10월 달부터 북한 언론들에서 이제 군부의 활동이 대폭 줄었습니다. 어제는 12월 24일은 북한에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27주기입니다. 북한에서는 대단히 큰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최고사령관 추대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군부 행사입니다. 정상적인 활동하는 여기에 이제 군부 인사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허위사령부가 평양시 주변에 공장 기업소를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김씨 일가의 생활과 관련한 걸 생산하는 공장들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최첨단 그런 공장들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허위사령부는 정상적인 군대 검찰이든 민간 검찰의 검열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최고領導자가 돈을 쓰는 걸 최고領導자의 장부를 어떻게 들어가 봅니까? 그러니까 이건 수십 년 동안 검열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내 한번 들춰보면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었을 거다. 안 박사님, 저는 태공사의 저 얘기 중에 되게 흥미롭게 들었던 부분이 호위사령부가 평양 인근에 있는 굉장히 최첨단 공장들을 다 소유를 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김정은이 또는 김씨 일가가 쓰는 생필품부터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또 한 가지, 호위사령부는 그 어느 권력도 들여다보거나 부패를 감시할 수 없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다른 산업이 돌아갈 때는 거기서 좀 특별하게 이제 김일성 생활 필수품도 공급하고 그랬는데 다른 공장들이 다 멈춰서고 가장 힘이 센 군부가 살아나오면서 군부가 그걸 이제 상납하는 그런 체계로 이제 공장 기업소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인민무력성이나 보안성보다도 제일 힘이 센 호위사령부 공장들만이 유일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호위사령부 차량이나 군복 자체가 일반 무력성 군복하고는 또 다릅니다. 따라서 무슨 검문소를 통과한다든지 할 때 이 호위사령부 복장만 봐도 그걸 뭐 차단소에서 무력성이나 경무사령부에서 세웠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부대인데 이걸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가 한번 족쳤다는 것은 뭔가 이게 정말 좀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죠. 썩을 대로 썩었고 뭐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지니까 이제 저걸 쳐서 다른 부대들한테 그야말로
닭을 죽여서 원숭이를 놀라게 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 태공사의 말씀을 듣고 김정은이 지금 끝까지 좀 다 왔구나. 네. 왜냐하면 지금 호위사령부가 좀 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신변을 지켜주고 하는 그런 뭐 조선시대로 지금 내시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를 들춰낸다는 것은 자금이 지금 자기가 다 많았다는 거예요. 네. 저기까지도 들춰내서 자기가 지금 통치 자금을 써야 될 정도로 네. 마지막까지 지금 거의 종착역에 와 있다라고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네. 자, 어느 권력도 수십 년 동안 호위사령부의 비리를 감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들추었기 때문에 엄청난 비리가 드러났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빗장을 굳게 닫고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 최고위층,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부정부패의 역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의 부정부패는 대단히 오랜 것입니다. 북한의 부정부패의 특징은 상습형이고 지속형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달라진 것이 상습형, 지속형의 플러스 예측 가능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왜 이게 예측 가능형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에 와서는 권력자가 누구를 도와주었다 하면 본인이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네. 어느 정도 내가 도움을 받았다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이 오고 가야 한다는 것은 벌써 다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만한 액수의 돈이 다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이없는 상황인데 부정부패가 북한 사회에서 얼마나 만연하면 비리의 가격이 이미 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정해져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군요. 북한 체제라는 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공무원 아닙니까? 네.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3,000원, 5,000원입니다. 그 가지고 쌀 한 대도 사기 힘들거든요. 네.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그걸 허가를 내주거나 뭘 이렇게 감찰을 했을 때 거기서 다 뜯어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 경험한 기업들이 꽤 있어요. 네. 그 양반들 제가 조사를 쭉 해가지고 통계를 냈습니다. 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해봤는데 네네. 이게 사무관을 만나서 그러니까 밑에 직원을 만나가지고 뭐 소장을 맡으면 과장한테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사무관한테 줘야 되고 과장한테 줘야 되고 줄줄이 계속 뇌물을 부장한테도 줘야 내부를 계속 줘야 되고 그다음에 당의 부부장 그다음에 부장까지 장관까지 전부 다 계속해서 뇌물을 주지 않으면 네. 한 단계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뇌물공화국인데 현재 재밌는 거는 과거에는 이게 뇌물 자체가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는 뇌물 액수가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권이 반습이 된 거죠. 그렇죠. 그냥. 그래서 예측 가능한 액수가 정해졌다. 네.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네. 북한 사회의 부정부패는 상습형, 지속형, 거기다가 최근에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예측 가능형까지 특성으로 꼽힐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북미 관계에 대한 의견도 피력을 했는데요. 최근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인권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죠. 유엔이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서 미 재무부는 최룡해 등 인권 제재 대상 3명을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달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인권 제재를 가동을 했다가 또 펜스 부통령의 경우는 인권 연설을 취소하면서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유도까지 했는데요. 태공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며 팁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권 문제가 나면 이건 리짐 체인지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진되려면 결국은 김씨 일가가 정권에서 물러난 길밖에 없습니다. 이건 김정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가 나면 그건 리짐 체인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미국이 이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이제 쓸 때 이걸 압박 진정성이 보이게 해야 되겠는데 이걸 압박 카드로 이제 보이게 쓰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협상하기 전에는 아시겠지만 지성호 씨도 미 의회에 이제 초청돼 갖고 트럼프가 이제 전체 의원들 앞에서 서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북한과 협상이 안 될 때는 인권 문제를 꺼내고 또 북한과 협상이 할 때는 인권 문제가 또 없어지고 이렇게 인권 문제에서 지속성과 일관성이 없으면 결국은 북한의 견제에서 이걸 압박하더라고나 보게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안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패널들께서 인권 문제는 북한의 쓰라리고 아픈 곳이다 했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 이게 북한 내에서는 인권 문제 그러면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로 그냥 즉시 인식을 하는 그런 문제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 문제 자체가 불거진 출발점이 바로 김일성에서 김정을로 세습 정권이 나올 때부터 아하.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전 세계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네. 1973년 5월 국가정치보위부를 만들면서부터 수용소가 재편되면서 뭐 15만 명 이상을 격리 수용하고, 그러니까 세습에 반대하니까. 근데 지금 그게 3대까지 왔으니 네. 과연 얼마나 북한에 지금 잠재된 이 폭발력이 숨어 있는 겁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우리가 네. 자극하면은 북한은 이건 앞에서 들이대는 칼이 비핵화라면 뒤에서 들이대는 칼은 아하. 인권 문제다. 이건 뭐 우리 뭘 잘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발끈발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점도 지적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인권 카드로 북한을 압박하려면 네네. 네. 뭐 달래는 수단으로 펜스 부통령이 연설 취소하듯이 뭐 이렇게 때에 따라 다르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 방북할 때 일본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의 납북자 이해를 제발 좀 얘기해달라. 네. 약속했죠. 해준다고. 그다음에 인권 문제도 제기하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뭐 그 북한의 그 다량 살살 무기, 네. 그러니까 뭐 다연장 로켓포라든가 생각 무기도 얘기 다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가서 했느냐? 안 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와 논의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언론에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가서 인권 문제 얘기했느냐 한 네. 부분에 실망스럽기 때문에 아하. 태무공사가 그러면 일회성을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회성이 그렇죠.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왜 그러면 저 인권 문제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북한 체제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네. 외부 정보를 차단해서 거짓말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 포갑을 하는 거거든요. 네. 두 가지가 이제 체제를 유지하는 축인데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게 휴대폰이 600만 대가 되고 네. 연간 한 20만 명씩 관광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더 이상 못 합니다. 네. 근데 거짓말을 해서 안 되니까 이제 남은 게 유일한 게 포갑인데 네. 이 포갑이 뭡니까? 인권을 유리한 인권이죠. 거거든요. 아하. 그럼 이거 못하게 하면 체제 무너지지요. 아하. 바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북한의 속내와 향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려면 신년사를 들어봐야 할 텐데요. 태호공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신년사는 네.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김정은이한테 보고하는 거는 당중앙위원회 선동부를 담당한 박강호 부위원장이 최종 취합해서 만듭니다. 다 보고 오케이 하면 마지막에 박강호가 김정은이한테 보고하려면 김정은이가 1월 1일 날 나와서 그걸 읽죠. 이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은 이렇게 자기는 해보려고 2018년 동안 뭐 미국과도 회담하고 한국과도 했다. 그런데 별로 얻어진 건 없다. 그러면서 불만을 토론하면서도 2019년에는 대화판은 그러나 깨지 않고 계속 대화는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대화 메시지를 강하게 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또는 북한 고위층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군요. 2018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불만이다. 이런 내용을 신년사에 담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아마 북한이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 쪽으로 논조를 해왔죠. 우리는 네. 지금 핵실험장을 다 파괴했고 했는데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네. 이런 식의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같이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년사에서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대화의 어떤 끈은 놔놓지만 네. 그러나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결국은 북한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국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아마 대북 제재가 그렇게 급격하게 해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비핵화를 너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네. 오히려 시간 끌을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정권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은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게 태영공사의 아마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깊은 고뇌에 빠져 있을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조언을 구하고 좀 마음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은 누굴까요? 제가 태공사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김여정일까? 리영호일까? 김용철일까? 하지만 제 예측이 다 빗나갔습니다. 깜짝 놀랄 인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몇 달 동안 상황을 보면
북한에서 이설주의 지위가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9월 정상회담 때 보면 이설주가 이제 그 문 대통령 부인님을 안내해서 여러 곳 네. 다녔거든요. 그때 보면 이 이설주를 대하는 북한 간부들의 몸가짐이 네.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하. 진짜 그야말로 이설주 여사를 대하는 그런 몸가짐이 대단히 조심스러워졌는데 이 정도로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졌다는 건 그만큼 권력 내에서 이설주의 영향력과 발언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가정생활에서 집안을 때 예를 들면 권력자가 그쵸. 자기 부인의 말을 더 잘 듣겠습니까? 아니면 누이 동생의 말을 더 당연히 매일 같이 생활하는 부인이 더 자주 만나고 그렇죠. 네. 이 이야기 말미에 저희가 전해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모계사회. 그러니까 김일성 때부터 그 어머니, 그 부인이죠. 부인의 힘이 갈수록 커진다. 그러면서 모계사회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어느 가정이나 네. 그 부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여동생은 덜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아니, 되게 그렇습니다. 가정마다 다를 겁니다. 거의 그렇죠. 네. 여동생이 아무리 김여정이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하더라도 네. 리설주가 더 세지 아무래도. 아하. 그러나 제가 이제 태호공사하고 이제 토론을 해봤습니다. 네. 해봐서 제 양반 생각을 잘 하는데 네. 분명히 리설주가 힘이 세지요. 네. 남편한테 직언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나 리설주는 아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미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네.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네. 미국의 사찰 따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네. 이런 전문적인 분야라든가, 네.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미묘한 문제는 말을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리설주가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물론이겠죠. 그 자체가 이제 인민생활 부분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한정된 거지 알겠습니다. 아주 전문 문제 아닐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물어본 건 아니었고요. 지금 굉장히 괴로울 텐데 누구한테 의지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태공사도 거기에 가볍게 답을 해준 내용이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설주의 힘이 세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거 보면 뭐 김정일은 이제 자기 어머니 김정숙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자기 어머니 고영희를 내세우면 그 좀 거기서 백업을 받는데 그 말하자면 자기 어머니의 공백까지도 플러스돼서 이설주 여사는 힘을 쓰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이 더 세지고 발언권도 세지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뭐 우리 특사단에 갔을 때 뭐 자기 남편 담배 좀 끊게 해달라든지 또 백두산에 올라가서는 우리 대통령 보고 뭐 얄밉다든지 이렇게 발언을 막 그냥 마음대로 내쏘는 걸 보면 안개라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뭔가 권력을 좀 이양받진 않았지만 네. 뭔가 권위를 이양받은 건 사실이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사전 인터뷰에서 태영호공사 최근에 뉴스탑10에 2번 정도 나와서 대담을 하면서 너무 진지하고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해서 제가 가벼운 질문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태영호공사가 최근에 인터넷 블로그 활동, 유튜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고요. 언론의 기고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외로 다뤄지는 주제가 딱딱한 것보다 좀 말랑말랑하고 재미있는 생활 얘기도 많아져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셨다고요? 저는 대단히 신기했습니다. 제가 왜 신기했는가 하면 적으로 싱크대를 써보면 네. 선임을 많이 묻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뭘 막 이렇게 하고 대단히 힘든데 네. 이거 뭘 위에서는 우회대로 놀면서 수돗물이 이제 나오고 멈추고 하는 걸 발로 이거 한다. 이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도 제가 이런 거 못 봤거든요. 북한은 보통 군대 가면 10년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갔다 와서도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뭐 도저히 21개월 갔다 오고 뭘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느냐. 김치에 대한 글을 썼죠. 제가 한국에 와서 집에서 김치를 담궈 먹지 못했습니다. 저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저주마다 김치를 가져와서 냉장고에 김치가 꽉 찼거든요. 네. 그래서 가게한 김치를 이제 맛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글을 쓰는 걸 계속 뭐 핵 문제, 뭐 남북관계 이런 것만 쓸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남과 북의 70여 년 분단에서 달라진 이 문화적 그 이질 이걸 어떻게 다 알려줘서 앞으로 통일되면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문화적인 측면을 좀 많이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탑10이 준비했던 사전 인터뷰 이 내용 말고 더 중요하고 재밌는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나머지 내용은 오는 1월 1일 새해 첫날에
저희가 태호공사와 함께 김정은의 신년사를 집중 분석하는 특별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때 이 나머지 내용도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순서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만나보시죠.